은퇴하고 나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내 몸뚱이 하나입디다. 매일 아침 6시, 30년을 어기지 않았던 알람 소리가 울리지 않아도 눈은 떠지는데 정작 그 눈을 뜨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박상훈입니다. 강북의 한 중견기업에서 상무까지 지내며 자식들 뒷바라지 다 했고 서울 변두리에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 남겼으니 나쁘지 않은 인생이라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식들 다 키워놓자마자 자기 인생 찾겠다며 졸혼을 선언하고 제주도로 내려갔고 이국에 자리 잡은 아들놈은 1년에 명절 인사 한 번이 고작입니다. 텅 빈 32평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으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립니다. 어둠이 내리는 저녁이면 거실 불을 켜는 것조차 귀찮아져 그저 베란다 밖 남의 집 불빛만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죠. 박상훈, 너 참 초라하게 늙는구나. 술기운에 뱉은 그 혼잣말이 제 유일한 대화 상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옆집 1202호의 도어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그곳에 이사를 온 건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갈한 차림새,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띈 건 그녀가 이삿짐 사이로 소중하게 들고 있던 낡은 옹기 항아리 몇 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살게 된 오숙자라고 합니다. 혼자 사시나 봐요. 집안이 너무 조용하길래 그녀의 첫 인사는 무례할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혼자 사느냐는 그 말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툭 건드렸죠. 저는 그저 짧게 목례만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오숙자라니 이름만큼이나 촌스럽고 참견심해 보이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아니, 갈 곳 없어 공원을 서성이다 돌아오는 길이면 제 현관문 고리에 검은 비닐봉지가 걸려 있는 겁니다. 열어보면 간 묻힌 겉절이, 따뜻한 김이 서린 청국장, 그리고 투박하게 쪄낸 감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호의가 어디 있어. 혹시 나이든 혼자 사는 남자 돈이라도 노리는 건가 싶었죠. 드라마에서나 보던 꽃뱀 아닐까 의심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이 보세요. 1202호 아주머니. 이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나 밥 잘 챙겨 먹고 다니고 그쪽 도움 필요 없어요.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제 날 선 목소리에도 그녀는 그저 허허허 웃기만 하더군요. 아이고, 박 상무님, 성격 급하신 건 여전하시네. 그냥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 그러셨어요.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가엾다고. 그냥 내 마음이니까 편하게 드세요. 그녀는 제 전치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지만 그날 들고 온 청국장의 냄새가 이상하게도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투박하고 진한 냄새였거든요. 그날 이후로도 그녀의 간섭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날씨도 좋은데 베란다 문 좀 열고 환기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비가 오면 빨래 걷었냐며 배를 눌러댔습니다. 귀찮았지만 신기하게도 그녀의 참견이 늘어날수록 제 아파트의 냉기는 조금씩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단지 내 벤치에 앉아 믹스커피를 나눠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투정을 들어주었죠. 자식놈들 다 키워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제 한탄에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박 상무님, 자식은 원래 손님이라잖아요. 왔다가 때 되면 가는 손님. 그 손님 대접 잘해줬으면 된 거지. 뭘 더 바라요. 이제 본인 인생 살아요. 그 투박한 위로가 가슴 깊은 곳에
박힌 가시를 하나 빼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을까요? 저는 문득 그녀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혼자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려 할 때마다 그녀는 묘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문이 하루 종일 열리지 않았습니다. 늘 현관 앞에 나와 있던 그녀의 신발도 보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복도를 가득 채우던 그 구수한 찌개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이틀, 사흘,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저는 결국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아, 1202호 아주머니요? 어제 짐 다 빼서 나가셨는데 그분 원래 석 달만 계약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주인 집에는 미리 말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런 인사도 없이 석 달 계약이라니. 배신감과 허망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럼 그렇지. 나 같은 늙은이랑 놀아준 게 무슨 진심이었겠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현관문에 작은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1202호로 오세요. 문 열어놨습니다. 마지막 선물이에요. 조심스럽게 옆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구 하나 없이 텅 빈 집. 거실 한복판에 낡은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그녀의 정갈한 글씨로 제 이름 석자가 적혀 있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잊으려 애썼던, 아니, 차마 기억하지 못했던 제 과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사진첩.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남루한 옷차림으로 저를 끌어안고 있는 제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보낸 이는 어머니, 수신 이는 박상훈. 하지만 단 한 번도 배달되지 못한 채 반송된 편지들이었습니다. 저는 성공의 눈이 멀어 고향에 계신 홀어머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상견례 때도 결혼식 때도 어머니를 숨겼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반찬들은 냄새난다고 쓰레기통에 버리기 일쑤였고, 돌아가시기 전 병원비조차 바쁘다는 핑계로 비서에게 보내게 했습니다.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편지 한 통을 꺼내 읽었습니다. 상훈아, 내 강아지야, 서울 하늘은 춥지 않냐? 내가 버린 청국장. 사실은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라 보낸 거였다. 미안하다. 애미가 못나서 내 앞길에 냄새만 피웠구나. 그래도 밥은 꼭 챙겨 먹어라. 너 혼자 밥 먹는 거 생각하면 애미는 눈을 못 감는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상자 맨 밑바닥에서 작은 통장 하나와 편지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오숙자 씨의 편지였습니다. 박 상무님, 놀라셨죠? 저는 상무님, 어머니께서 마지막 5년을 보내신 요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어르신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상무님 걱정뿐이셨어요. 이 돈은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요양원에서 소일거리 하시고 정부 보조금 아껴서 모으신 겁니다. 우리 상훈이 은퇴하고 나면 혼자 밥 안 챙겨 먹을 텐데 그때 옆집 살면서 밥이라도 좀 해줘라.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이웃인 척 밥이라도 먹여다오. 그게 어르신의 마지막 유언이자 제게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오숙자 씨는 제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퇴직금까지 털어 제 옆집으로 이사를 오고 석 달 동안 제 끼니를 챙겨주었던 겁니다. 제가 그토록 밀어내고 의심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제 어머니가 보내신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그 모진 세월이 그분의 무조건적인 용서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텅 빈 집안에 제 통곡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밥을 먹지 않습니다. 오숙자 씨가 알려준 레시피대로 청국장을 끓이고 가끔은 정장을 차려입고 요양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제주도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여보, 미안했어. 우리 조만간 같이 밥 한번 먹자. 여러분,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또 있을까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현관문 앞에 누군가 두고 간 따뜻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너무 가까워 냄새난다고 외면했던 부모님의 진심이 있지는 않나요? 더 늦기 전에 그 마음을 안아주세요. 인생의 가을은 생각보다 짧고 우리가 전해야 할 진심은 너무나 많이 밀려 있으니까요. 제 인생의 마지막 소금꽃은 그렇게 어머니가 보내신 옆집 여자의 밥상에서 피어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